자동차공학 13주차 1강 수업을 담당할 고은국 교수입니다. 자, 목차는 지난 차슈에도 똑같기 때문에 목차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교과목 학습 개요도 전체적인 개요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난 차시와 같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교과목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연료장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가설리 연료장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가설리 연료장치의 구성품들이 뭐뭐뭇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 디젤 연료장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디젤 연료장치의 구성품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특히 이 디젤 연료장치는 오늘 진도를 다 못 나가기 때문에 오늘은 일부분만 앞부분만 나가고 다음 차시에서 마저 연료장치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교과목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첫 번째가 이제 가설리 연료장치입니다. 가설리 연료 펌프입니다. 첫 번째 연료 펌프. 자, 연료 펌프가 있는데요. 자, 연료 펌프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우리 학생들. 연료 펌프는 어디 있어요? 연료 탱크 안에 내장되어 있죠. 그래서 연료 펌프는 내가 운전자가 시동을 걸면 그 신호가 들어가면 연료 펌프가 작동을 해서 연료를 인젝터나 아니면 분사 노즐 여기에다 연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주겠죠. 그래서 연료 펌프가 연속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조건, 연료 펌프 작동되는 조건입니다. 연료 펌프가 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크랭킹 할 때, 자, 일단 운전자가 크랭킹을 한다는 얘기는 시동을 걸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빨리 어떻게 돼요? 연료를 공급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연료 공급해 주고요. 그다음 공회전 상태, 공전 상태로 되어 있는 공회전입니다. 이것도 공전이나 공회전. 그래서 이 회전을 돌고 있으면 연료를 계속 공급해 줘야 되겠죠. 그다음 급가속할 때, 그다음 연료 펌프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는 기관의 작동이 정지되어 있고 점화 스위치가 오닝 되어 있을 경우, 이때는 엔진이 돌지 않기 때문에 연료를 공급을 차단한 응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릴리프 밸브 역할이 있습니다. 릴리프 밸브. 릴리프 밸브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릴리프 밸브. 그래서 얘가 하는 거는 릴리프 밸브라고 해서 연료압력 조절 밸브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는. 그래서 연료압력이 과다 상승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겠죠. 그래서 각 라인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모터 과부하를,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모터가 과부하되는 것을 방지해 주겠죠. 그 다음에 펌프에서 연료를 다시 어디로 보내요? 탱크, 연료 탱크에서 보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료가 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진입을 하겠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펌프에서 작동을 해서 연료가 이 위 이렇게 나오겠죠.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나 닐리프 밸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이 잭 밸브입니다. 잭. 어떤 책은 보면 체크 밸브, 잭 밸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체크 밸브를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체크 밸브 여기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연료 펌프 설치 체크 밸브. 체크 밸브 역할입니다. 자, 얘가 하는 역할은 인젝터에 가해지는 연료와 잔압을 유지시켜. 자, 잔압을 유지시킨다는 얘기는 연료를 그 안에 그가 압력이 높은 스프링 힘을 밀어 그 연료를 뒤로 체크밸브 뒤로 밀려납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로 연료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연료가 어떻게 돼요? 엔진이 정지되는 거나 아니면 뭐 시동을 끄게 되면 연료 압력이 안 생기겠죠. 그럼 스프링 힘에서 그 체크밸브가 내려오면서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잔압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자남석에서 뭘 방지하는 베이퍼록 현상입니다. 베이퍼록은 뭐냐면 연료 라인에 관에 연료 파이프에 연료가 흘러갈 때 그 기포가 있습니다. 끓겠죠.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베이퍼록이 생기면 연료가 잘 흘러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연료의 역류를 방지합니다. 숨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류를 방지해줍니다. 그러니까 기관의 재시동성을 향상해. 자, 재시동성이란 뭐냐면 연료가 공급이 됐다가 잭밸브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아까 위에 잭밸브가 없다 그러면 연료가 그냥 밑으로 다시 내려오겠죠. 연료 탱크로 돌아오든가 어쨌든 이래서 위에 있는 거는 밑으로 내려올 것이고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다시 시동 걸 때 어떻게 내려왔던 연료를 다시 공급할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이 잭밸브가 잔압을 유지해 주니까 다음에 시동 걸 때 빠르게 시동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재시동성 향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연료 펌프의 구동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에는 먼저 연료 펌프의 작동음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 작동음을 어디서 확인하면 연료 펌프 연료 탱크에 보면 커버가 있죠. 주입구라고도 하는데 거기를 커버를 연 상태에서 귀를 갖다 대면 소리가 들리겠죠. 그 다음에 연료의 송출 여부. 이 송출 여부는 우리가 라인을 빼보든가 아니면 라인을 만져봐야 되는데 그건 잘 만져봐서 잘 모르고요. 제일 하기 쉬운 건 밑에 있는 압력을 측정해보면 나오겠죠. 그러면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열펌프 작동되는지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펌프 탈거입니다. 탈거인데 뒷좌석 시트 쿠션을 우리 실내에 보면 뒷좌석 시트가 있습니다. 거기 탈거하고 연료펌프 서비스 커버를 개봉합니다. 그 다음에 연료펌프 커넥터 A 커넥터를 분리해야 되겠죠. 연료펌프 커넥터가 연결되면 연료가 계속 공급되겠죠. 이 커넥터를 빼서 연료를 공급을 차단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차량을 시동을 걸어서 공회전 시킵니다. 그러게 하면 공회전 시키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연료 라인에 있는 연료가 모두 소진되겠죠. 그럼 시동이 꺼지겠죠. 엔진이 이제 멈춥니다. 그럴 때 점화 스위치를 오프로 하면 됩니다. 자, 점화 스위치는 예전에 같은 경우는 키 꽂는 방식은 점화 스위치 키를 갖다가 점화 스위치라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요즘 버튼 시동 이런 것들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버튼 시동은 점화 스위치 이렇게 시동 걸리고 한 번만 누르면 꺼지겠죠. 자, 연료펌프 이게 처음에 이 커버입니다. 이게 서비스 커버 맨 위에 있는 커버입니다. 커버.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기 연료 공급 튜브 퀵 커넥터 퀵 커넥터가 여기 있습니다. 퀵 커넥터를 탈거합니다. 여기 퀵 커넥터. 그다음에 연료의 리턴 튜브 퀵 커넥터 C입니다. 퀵 커넥터를 탈거를 합니다. 자, 그다음 특수공구를 이용해서 특수공구는 여기는 요 테두리 동그란 원이 있는데 이 안에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 공구에 맞는 걸 끼고선 연료펌프 플레이트 커버를 탈거하면 됩니다. 연료펌프 이 플레이트 커버를 그래서 탈거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탈거하면 여기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100%뭐 이렇게 똑같지는 않는데요. 이런 비슷한 이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연료압력 조절기입니다. 연료압력 조절기는 자, 말 그대로 연료압력을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흡기당의 절대압력, 진공도이겠죠. 그래서 연료압력 차이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그래서 흡기당의 진공도가 높을 때, 자, 흡기당의 진공도가 높습니다. 부터는 연료압력에 의해 조정되는 파이프라인의 연료압력은 낮아집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진공도하고 연료압력은 반비례 되겠죠. 압력이 높으면 연료압력이 낮아지고 반대로 진공도가 낮으면 압력은 높아집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여기 서지 탱크에서 오는 이게 진공입니다. 진공에서 여기 연결되는데요. 여기에 이 진공이라는 얘기가 쉽게 해서 우리가 빨아들인다 그렇게 우리 빨아들인다
호흡,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는 그 힘을 진공도, 그러니까 압력이 그 빨아들이는 힘이 세면 여기 막고 있는 이 밸브를 뒤로 잡아 당깁니다. 당기니까 여기 걸리는 압력이 세면 압력이 낮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이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의 압력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반대로 이 진공도가 낮으면 연료 압력, 빠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연료가 일로 빠져나가려면, 연료 탱크로 돌아가려면 이 미는 힘이 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료 압력이 높아집니다. 자, 연료 압력 조절기가 고장일 때 기관에 미치는 영향은요. 자, 보면 첫째, 장시간 정차 후에 기관 시동이 잘 안 된다. 그 다음 기관을 짧은 시간 정지시킨 후 재시동이 잘 안 된다. 이 고장나면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네, 연료 소비율이 증가하고요. 왜냐하면 정확한 연료 압력이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COHC 배출이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연소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연료 잔압이 저하되는 원인. 잔압, 연료 라인에 압이 걸려 있어야 돼. 잔압이 낮다는 얘기는 어딘가 새겠죠. 그래서 연료압력 조절기에서 누설이 된다는 거. 조절기에서 뭐 진공이 누설된다든가 아니면 어딘가 뭐 연료가 샌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인젝터에서 누설이 된다든가. 연료 펌프 책 밸브, 아까 연료 펌프 맨 위에 부분에 있는 책 밸브 거기에서 이게 불량하게 되면 누설이 생기겠죠. 그래서 누설이 되면 산압이 낮아지는 원인이 됩니다. 자, 인젝터의 기능 보면 인젝터의 작용은 각 실린더 흡입 밸브 앞쪽이면 흡기 밸브 설치되어 있으며 컴퓨터의 분사 신호에서 연료를 분사한다. 즉 ECU의 펄스 신호에 의해 연료를 분사합니다. 즉 ECU가 제어를 하는 겁니다. ECU가 제어를 합니다. ECU는 각종 센서, 뭐 에어플러 센서라든가 대기압 센서, 냉각수온 센서, 여러 가지 TPS 이런 신호들을 받아서 얘가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연료 분사력은 인젝터에 작동되는 통전시간입니다. 중요한데요. 통전시간은 뭐냐면 ECU에서 인젝터에다 전원을 공급해주는 시간입니다. 통전시간, 전기를 공급해주는, 전기를 어디다 공급해주냐면 여기다가 12V 전기를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쪽 양쪽에 있는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솔레노이드 코일이죠. 솔레노이드 코일 밸브가 아니고 코일에서 전자석이 됩니다. 이 전자석이 돼서 여 밑에 있는 이 니들버가 있어요. 니들버가 여기 구멍, 노즐 나가는 연료 분사되는 구멍을 막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자석이 되면서 이 니들 밸브를 뒤로 잡아 당깁니다. 뒤로 후퇴시키죠. 그러면서 연료가 분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전 시간에서 분사량은 결정된다. 즉 연료 분사의 결정에 관계하는 요소는 니들 밸브 굉장히 크면 행정의 관계가 있고, 그다음 분사 구멍하고 상관이 있죠. 면적에. 그다음 연료 압력. 우리가 압력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공급이 되겠죠. 우리가 수돗물 틀었을 때 수압이 세면 그만큼 연료가 많이 나오고, 물이 많이 나오고, 수압이 약한 물이 적게 나오겠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3번, 연료 분사 횟수는 기관의 회전 속도에 의해 결정되며, 분사 압력은 2.2에서 2.6kg/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근데 요거는 일반적인 게 그렇고요. 이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고, 이거보다 높기도 합니다. 요즘들은. 그다음 인젝터 점검 사항은 먼저 저항값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멀티로 가서 저항을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분사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동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점검 사항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인젝터 저항 측정은 이 아래 좌측에 멀티 세서기는 레인지가 여기입니다. 5m 넣으면 됩니다. 5m 넣고 측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변환해 줍니다.
측정하는 사람이 레인지를 맞출 필요 없이 5m 놓으면 자동으로 레인지를 기계에서 알아서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있는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레인지를 다 일일이 다 조정해줘야 됩니다. 측정자가. 그래서 오음을 잰다. 그럼 200ohm에 넣으면 되겠죠. 200ohm이 넘는 거는 여기다 넣으면 안 됩니다. 200ohm 이하를 잴 때 200ohm에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킬로옴을 측정할 때는 여기 20kg, 여기 말고 요 옆에 있는 여기다 20kg에다 놓고 재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인젝터는 13에서 16ohm 정도 됩니다. 모든 차가 다 이렇진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현대기아차가 요 정도 나옵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젝터 분사 시간은 급가속할 때 순간적으로 분사 시간이 길어집니다. 자, 급가속하려면 어떻게 돼요? 많은 힘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는 연료의 분사 시간을 길게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농후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축전지 전압이 낮으면 무료 분사 시간이 길어진다. 자, 전압이 낮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불꽃이 약하겠죠.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길어집니다. 급가속할 때의 경우에 연료 차단이 된다. 이런. 급감속할 때는 이게 fuel 컷이 되겠죠. 연료를 저감하기 위해서 연료를 차단해 줍니다. 산수소에서 전압이 높으면 분사 시간이 짧아진다. 자, 산수소의 전압이 높다는 얘기는 농후한 혼합기겠죠. 그럴 때는 농후하기 때문에 연료를 분사량을 줄여서 연료를 혼합비를 좀 낮춰야 되겠죠. 인젝터 분사 시간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센서는 공기유량 센서입니다. 이 공기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연료 분사량이 결정이 됩니다. 인젝터에서 연료가 분사되지 않는 이유는, 자, 분사가 되지 않을 때는 크랭크악 센서 불량이라든가 신호관두리가 시동이 안 되겠죠. 이게 나가면 시동이 안 걸리면 크랭크악 센서가 불량이고, 또 ECU가 불량한다든가 인젝터가 불량, 이런 경우에 분사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연료 분사량 기본 분사량보다 증가하는 경우, 흡입 공기 온도 20도 이하일 때, 자, 우리가 냉간실은 너무 낮은데 온도가 낮았을 때는 연료를 좀 증가시켜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기 압력이 표준 대기 압력보다 높을 때, 높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공기가 많겠죠. 많으면 연료를 좀 높여줘야 됩니다. 냉각수 온도가 낮을 때 880도, 이것도 이건 흡기 온도가 20도니까 냉각수 온도가 이렇게 낮으면 조금 혼합기를 농후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축전지 전압이 낮을 때, 이때도 연료를 좀 농후하게 분사해줘야 됩니다. 자, 디젤 연료 장치입니다. 디젤 기관의 일반 사항으로는, 자, 디젤 기관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공기만을 흡입을 합니다. 우리 가솔린 같은 경우는 혼합기라서 공기와 연료가 혼합해서 연소실로 들어가지만 디젤은 공기만을 흡입해서 연소실로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분사 노즐을 통해서 연료가 분사됩니다. 그래서 압축했을 때 그 열에 의해서 열이 한 550도 정도 열이 발생이 됩니다. 그때 열이 발생이 되면 이때 연료를 분사합니다. 그럼 그 열에 의해서 점화가 되는 걸 자기착화라고 합니다. 자, 디젤기의 장점은 가솔린 엔진보다 제동 연료율이 높습니다. 연료가 분사 노즐에 의해 공급되어 신뢰성이 좀 크다는 거. 저속에서 고속까지 전 부분에 걸쳐 회전력이 큽니다. 가솔린 엔진보다 연료 소비율이 적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겠죠. 연료 소비율이 좀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인하점이 높아서 안전합니다. 인하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불이 붙는 우리가 연료에다가 불꽃을 갖다 댔을 때 불이 붙는 온도가 높습니다. 가솔린보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적겠죠. 또 연료 분사 시간에 따라 배기가스 유해 성분이 적다는 거. 그래서 되어 있습니다. 자, 디젤의 단점은 어떤 것들이냐면 가장 큰 단점이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디젤 차량들 보면 엔진도 무겁고 차량도 좀 무겁습니다. 평균 유압력이 낮고 엔진의 회전 속도가 낮다. 회전 속도 좀 낮죠. 가솔린보단. 압축 및 폭발 압력이 높아 운전 중 진동과, 자, 진동과 소음, 디젤의 차이점 중에 하나. 요즘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가솔린 차량보다는 디젤 엔진이 진동과 소음이 큽니다. 그 다음에 기동 전력이 출력이 커야 한다. 자, 아까도 했지만 압축으로 디젤을 압축해서 압축 연료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압축을 하기 위해서는 기동 전력이 용량이 큰 걸, 마력수가 큰 걸 장착을 해야 됩니다. 연료 분산 장치를 써야 하기 때문에 제작비가 비싸다. 이건 비쌉니다. 그게 단점이죠. 이거는 뭐 참고 비교해 주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감압 장치. 자, 요 감압은 뭐냐면 강제적으로 시동을 할 때나 끌 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걸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기관 점검 조정 등 고장을 발견하고자 할 때 등에도 작용시킨다는 거. 그 다음에 예열 장치에는 예열 플러그식이 있고요. 그래서 흡입되는 예열 플러그 연소실에 흡입되는 공기를 직접 가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따 뒤에 다음 장에서 이렇게 됩니다. 자, 코일형 예열 플러그입니다. 흡입 공기 속에 히트 코일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예열 시간이 짧다. 그 다음에 히트 코일이 굵은 열선으로 되어 있으며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가장 큰 장점이 이겁니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선이 굵습니다. 이겁니다. 코일형. 요거 차이가 요 차이죠. 코일이 요 차이. 반면에 실드형 에어 플러그는 저항이 필요 없어요. 병렬로 연결돼.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발열량이 연령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실드형 같은 병렬되기 때문에 하나가 나가도 다른 나머지까지 작동이 되지만 이 코일형은 직렬 하나가 나오면 다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의 실드형 에어 플러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코일형 에어 플러그고 실드형 에어 플러그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것도 있지만 병렬회로, 직렬회로, 코일형하고 실드형, 그 다음에 시간은 이렇게 예열 시간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그림은 실드형 에어 플러그 가열된 겁니다. 가열된 거. 이 부분이 가열되겠죠. 연소실에 들어가요. 이 부분이. 자, 이제 예열 플러그 탈거입니다. 예열 플러그 탈거는 소켓을 이용해서 예열 플러그를 탈거하는데요. 지금 이 사진에 있는 그 사진은 나와 있는 사진은 시험장에서 일부 시험장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 배선들을 다 탈거하고 그냥 소켓을 이용해서 그냥 예열 플러그만 탈거하면 됐는데요. 실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열 플러그 선들이 있겠죠? 전원이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에 여기 에어 플러그 이렇게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면 뭐 이쪽은 네 개가 어쨌든 네 개가 이렇게 엔진에 네 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배선들이 쭉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병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렬로. 그래서 하나가 실린더 하나가 여기 이 실린더 에어플러그 예를 들어서 1번 실린더 에어플러그 하나 나갔어도 다른 2, 3, 4 실린더가 작동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배선들 위에 여기 에어플러그 위에 설치되어 있는 배선들을 탈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배선을 탈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 다음에 소켓 뭐 회사별로 그러니까 이게 모델별로 에어 플러그 사이즈가 틀려요. 어떤 회사 거는 뭐 8mm짜리도 있는가 하면 10mm 들어가는 거예요. 롱소켓 10mm짜리 껴서 탈거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메이커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러서 4개를 전부 탈거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실린더가 4실린더다. 그러면 에어 플러그가 몇 개냐면 4개가 있겠죠. 4개. 그 다음에 뭐 실린더가 6실린더다. 그러면 6개 여섯 개 에어 플러그가 있고요. 8개, 8실린더다. 그러면 8개의 에어 플러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어 플러그가 있어서 겨울철에 시동을 걸었을 때 공기를 밖에서 들어온 공기를 대표주겠죠. 대표줘서 디젤 압축을 했을 때 그 대표적인 공기로 인해서 그 압축열이 높아져서 점화가 잘 되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는 불꽃 점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 없고 그냥 압축을 한 다음에 불꽃을 튀겨주면 불꽃에 점화가 되시면 디젤은 압축 착화 방식이기 때문에 점화 플러그가 없어요. 점화 장치가. 그러니까 요거는 압축 연료이기 때문에 겨울철 같이 바깥에 음, 냉간인 경우에 압축을 했을 때 열이 많이 뺏기겠죠. 그럼 시동이 잘 안 걸려요. 그래서 이런 예열 플러그를 둬서 연소를 쉽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켓을 탈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흡기 가열 방식이 또 있어요. 이거는 어떤 방식이냐? 흡기 달걀 내에 공기를 가열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흡기 히터와 흡기 레인저 이건 무슨 쉽게 해서 이런 통에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는 통에 통로에다 이렇게 열선 같은 거 이렇게 까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선을 이렇게 까는 겁니다. 깔면 이 공기가 이쪽 면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두르겠죠. 이렇게 두를 수가 있죠. 공기가 이렇게 두를 때 이 통로안을 통과할 때 이 뜨거워지면 열선에 의해서 공기가 데펴져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